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기 지역 경선과 내일 서울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주자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레이스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내일 서울에서 순회 경선을 열고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현재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이 74.7% 굉장히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소식에도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함인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결선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더 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것으로 결집하면서 투표율이 또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경선 얘기긴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민주당도 이제 경선 후보가 이제 곧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사실 핵심은 결선 투표 가는지 여부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근데 결선 투표로 가기까지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천대유 사태가 이게 좀 진정되기를 바랬겠지만 지금 특검을 여당에서 거부하면서 이게 좀 더 이 특검을 안 받다 보니까 더 화천대유 이슈가 더 강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슈를 더 덮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는 좀 더 지지층 결집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의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나친 내부 총질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경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좀 지나치게 주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거가 없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배임이 성립하려고 하면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서 과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는 되려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되게 철저히 노력했구나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장동 개발이 LH가 하기로 했었다가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민간으로 바꿔요. 근데 그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가져왔던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공영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원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하게 하고 시행사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 우선주로 성남시가 더 이익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배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저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서른 의원이 결정적인 제보도 있다라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 측은 지라시로 정치를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다른 파벌에서 제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경선 캠프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거를 확인을 거쳐서 이제 외부에 밝히는지 여부는 이제 그 캠프에서 책임하에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이 서른 의원이 누구이시겠습니까? DJ 대통령의 비서로 출발을 하셔서 지금 5선 의원으로 지금 계신 분께서 이런 좀 얘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구속 얘기까지 꺼내신 거는 조금 이제 심각성을 좀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원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임죄라는 것이 일원도 안 받았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형법상 구속요건에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줘도 성립하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 신임에 위배했다라는 경제적인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과 관련된 것이고, 유동규라는 그 자기의 측근이 지금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걸 만약에 둘이 공모했다라는 점까지 발견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그 공동정범으로 같이 이거는 형법상 배임이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원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마치 옛날에 그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일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기의 떳떳함을 위해서, 결백을 위해서 주장한 것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효과는 있겠으나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봉착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수사 결과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을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와 비유하는 건 좀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비유에 좀 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동규 씨가 어떤 그 정치적인 커리어를 밟았는지를 좀 보면 됩니다. 유동규 씨가 처음에 이재명 지사 2010년도에 성남시장 나갈 때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 때 이 기관의 기획본부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장 직무대행까지도 이렇게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경기도지사 갈 때도 이분이 또 캠프에서 역할을 하시고서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까지도 이분이 영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도 나의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알 수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나온 이 개발 지금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께서 이거는 사인을 다 하셔서 결국은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공직자라 함은 수많은 사람과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관계 모두를 측근이라고 보는 건 저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순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비선이었지 않습니까? 발언문을 쓰게 하고 국정의 어떤 논조를 사실은 아주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조정했다는 게 확인되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공직자로서 여러 공직자들과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측근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마지막 번만 결론 듣고, 네, 다음 반박드리자면 지금 그래서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럼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비리 스캔들이 터지니까 저희 쪽에서는 국정조사도 받았고 특검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야당이셨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바꾸서 박영수 특검이라는 박지원 원장이 당시에 추천한 사람을 저희는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그 현직 대통령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범죄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밝혀야 된다는 책임감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진실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떳떳하다고 말은 하면서 특검은 못 받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위한 접근의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 네네. 지금 검사가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이제 만약에 그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었다면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밝혔어야 됐는데 그런 건 꽁꽁 숨기고 있다가 계속 특검 요구만 하는 게 저는 되려 이걸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의견이 계속 팽팽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간의 신경전이 있어서 원팀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닌 걸로 후보 알고 측에서,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사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마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아마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캠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인가는 아직 알 수 없어서 제가 더 이야기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 본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앞에 세 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었고 과연 4위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어제 그 최종 4강 이제 본경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본경선에 출마하는 이제 네 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 분은 워낙 그 예상이 됐기 때문에 소위 3강이라고 저희가 불렀지만 네. 이제 딱 한 자리가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차지를 하신 것인데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이 2차 컷오프 당시에 6차례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저희 당원들과 국민분들께서 그 토론회를 유심히 보셨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을 통해서 아마 원 후보가 아마 자신의 그 강점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천대유에 집중을 하면서 대정부 투쟁이라든지 이런 공세를 강화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후보들이 조금 이런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좀 그런 개인 신상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원희룡 후보는 조금 더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대여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고요. 저희 국민의힘 경선은 아무래도 저희는 결선 투표가 없이 최다 다수 득표제로 해서 한 표만 더 얻어도 이제 후보가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올라왔고 이렇게 4파전이 형성된 것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 이 결과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황교안 후보가 사실 부정선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아서
황교안 후보가 되면 계속 그 경선 내내 그런 이야기가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특별한 근거가 없이 계속 주장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건 대통령 후보로서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이 4위 안에 들지 못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과가 어떤 후보들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 취임하고 나서 신규 입당자의 표심이 좀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의 표심이 어느 정도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표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제 선관위 차원에서 공선법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당원 분포를 좀 살펴보면요. 2021년도 저희가 6월 달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그 당원 유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통계로도 나오는데요. 현재 그 5월부터 9월까지 26만 명의 당원이 더 들어와서 네. 굉장히 많은 지금 증가세를 일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20대, 30대, 40대 이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8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9.6배가 증가를 했고요. 호남에서는 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당원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원의 좀 분포도 상당히 이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아무래도 당원분들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좀 본선 경쟁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2차 컷오프에서 이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49.9%로 지난 이 대표가 선출될 당시에 이 전당대회 투표율 45.3%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 50%까지 높아집니다. 이건 어떻게 좀 작용하리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은 그 2차 컷오프에서는 이제 7대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비율이 30%고 일반 국민 여론이 70%였는데요. 저희 당원 당규에 의하면 본경선, 이제 이루어지는 본경선에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가 지금 이제 신규 당원들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이제 유입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원 당규에 따른 5대5 비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4가지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제 반문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천대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강하게 지적하는 후보가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아무래도 미래의 정책을 말하는 후보가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와 수도권 아까 늘어난 그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하는 그런 후보들이 선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젊은 층의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사실 젊은 층들은 좀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정당을 투표해 왔는데 어쨌든 지금 양당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많은 것이라 저희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꼭 이제 젊은 층만 있다고 보기보다는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 지방선거에 경선을 뛰려고 많은 분들이 가입시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당 역시도 지금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선 투표율을 보면 50%가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았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었는데 근데 대선 경선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원래 높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65%고 이번 슈퍼위크는 지금 74%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50%가 채 안 되게 민주당의 경우에는 선거인단에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슈퍼위크에 74%가 투표했다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엄청 열의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근에 어떤 토론회를 보면은 이른바 어떤 주술 경선 이런 공방이 계속 오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번 정도의 TV 토론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방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토론회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딱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이제 기억에 남기 때문에 네네. 저도 사실 그런 주술 논란이 메인으로 온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주요 주제로 부각이 된 점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실 시험 보러 갈 때 사실 찹쌀떡을 먹는 것과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메인으로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검증과 네거티브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검증이라고 하려면 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검증하려는 분들이 공적인 마인드로 검증을 하면은 저는 검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이건 네거티브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술 논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또 네거티브로 가면서 조금 이제 경선의 전체적인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후보님들께서 자기 PR과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이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런 주술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너무 대선 과정이 우스꽝스러워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게 제가 잘 본 건가? 그러니까 잘못 본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혹은 아니면 합성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무언가에 기대서 그 어떤 어려움을 거쳐내는 어떤 인간의 본성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싶다기보다 저희는 5년을 정부를 5년 동안 운영할 사람을 뽑는 것이지 왕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 시대에 갑자기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대통령 선거를 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너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싶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웃겼는데요. 거기 후보 측 캠프 대변인께서 나와서 손을 씻을 때 손바닥까지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해명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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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